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크아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날선 토크, 빠르고 날선 토크를 부탁드리고요. 여당 패널하기 힘듭니다. 아, 요즘 여당 패널하기 힘드십니까? 아주 힘듭니다. 작년보다 더 힘듭니다. 왜?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방어하기가 힘드시단 말이시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대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나빠요, 이재명 뭐 정말 나빠요 이러면서 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네, 윤희석 대변인님은 조용히 계시지만 뭐 표정으로 다 모든 걸 말씀해 주시니까. 예. 장성철 소장님과 같이 하기 힘드시죠? 아유,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조강특위는 아직 안 끝났나요? 강동갑은 잠시 잊었는데. 빨리 강동갑은 일단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리더십이 제대로 돼야 빨리 조강특위가 되고 조강특위의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빨리 결정돼야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이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동갑입니다. 예.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흔들흔들 권성동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 의혹이 있다, 논란이 있다. 이 논란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해서 쓴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오늘 이에 대한 얘기 차례로 쓴소리와 권성동 대행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직무대행께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서울에서 어렵다, 살기 어렵다는 표현들은 당의 어떤 기조와 당정의 기조와 좀 배치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게 자칫 구급 공시족분들에게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었으니까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해명과정에 하신 말씀이 이공성공이나 뭐 공시족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입장 얘기한 건 이제 7급, 9급 논란이 좀 있었고요. 자,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특히 이 최고위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루 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뭐가 문제냐? 그 해명이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 장제원 의원의 말이 좀 거칠다.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고 또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비판도 나오고 아마 이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이 시점에 굳이 저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하고 이게 도움이 되느냐? 예. 근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직무대행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과연 여기서 끝일까?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런 언행상의 실수 내지는 리더십이 좀 몇 차례 흔들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수완박 그 협상할 때도 덜컥 합의를 했다가 당시 이제 여론이 특히 이제 당 안에 그리고 보수 진영 내 여론이 나쁘니까 번복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원내대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워낙에 이제 큰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리더십을 흔들면 안 된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당 내홍 과정에서 어쨌든 원만하게 조정을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실수가 거듭되니까 또 이번 실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오래 가요. 예. 저런 유의 문제는 검수완박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일단 짤이 돌았죠. 짤이 돌 뿐만 아니고 저 말로 인해 상처받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국의 촌놈들도 상처받고 노량진에 컵밥 먹으면서 고급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다 상처받고. 그래서 조기 어떻게 보면은 저 직무대행 체제가 마감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조금만 크게 해주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한 거는 맞죠. 근데 그것은 본인의 입장을 좀 강변하기보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좀 보호하려다가 보니까 좀 과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계속 권성동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오래 못 간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여당의 분란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아니 잘못한 말이 거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기 지역구 유지 아들을 저런 식으로 꽂아내는 행동이 더 문제죠. 저게 어떻게 말만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 근데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인인 강릉 성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 꽂아넣은 것 자체가 아니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그런 것 같은 게 보세요. 윤리위원회에서 단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증거인멸 교사했다고 6개월 징계를 이준석 대표를 내렸는데 취업 비리에 연루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의원 둘은 3개월밖에 안 때렸어요. 이 당권 정지를. 예. 취업 비리 같은 건 별로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중간에 변수라고는 초복이 있었죠. 예. 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요. 징역 1년이 확정돼가지고. 그리고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의 말이 되게 웃겼는데 그동안의 당의 공헌을 감안해서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준석은 당에 공헌한 게 없습니까? 저희가 뒤에 뭐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취업 비리 막 꽂아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정당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뭐 제 표현으로는 과하다 이 이상 제가 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윤리위원회 그 양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한데 저도 뭐 끝까지 다 읽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예. 어쨌든지 간에 뭐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뭐 3개월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고 권성동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왜 웃으세요? 까먹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좀 제대로 준비를 했었으면 저렇게 즉흥적으로 해명을 하다가 꼬이는 상황을 좀 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짙은 아쉬움이 듭니다. 진짜. 예. 뭐 광주시장 후보 아드님도 있고 주로는 이제 아드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 청와대 뭐 추천돼서 들어간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이 있거나 하여튼 본인이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정부의 공통점은 들어갑니다. 삼촌, 형님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런 사람 중에 2명 벌써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아버지 통해서 대통령을 예전에 봤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 씨 같은 경우는 더 놀라운 것은 1,000만 원 후원을 한 당사자죠. 예, 뭐 10만 원 최고임금보다 많아서 걱정이나 이런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열받는 건 자기가 지금 대선 캠프에 뛰어들어서 월급 필요 없습니다.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후보님 선거운동하시는데 도움 드려야죠. 1,000만 원 또 쾌척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한 사람을 또 왜 뽑습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소장께서 잘 아실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 이번에 정권 잡고 나서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해 볼 꿈을 키우는 정말 수많은 우리 보좌진들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다 못 들어갔거든요. 다는 아니고요. 조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거의. 장제원 의원실이랑 권성동 의원실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여튼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태리어를 잘하는 성악가도 들어가고 또 뭐 누구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야 이건 뭐냐라는 이 박탈감이 밖으로 말은 못해도 국민의힘 내에서 저는 엄청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런 비판에 대통령실은 바로 잡아갈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잖아요. 저거 가지고 근데 자꾸 뭐 변명을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도 몇몇 분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아버지 뭐 하시는지를 기준으로.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또는 뭐 열심히 해서 같이 캠프에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은 다반사였는데 일단 아버지 캠프에서 일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연이 또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예. 뭐 반박이나 해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자꾸 저를 보시는데요. 어느 정도는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 왜 처음에 민간인 신분으로 처음에 선거를 준비할 때는 도와줄 사람이 적어서 예. 이 인연 저 인연 이렇게 끌어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정치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중간에 합류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막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캠프에 들어왔었던 그 인연으로 해서 캠프 활동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인수위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갔다. 이 패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이외에 코바나 컨텐츠라든지 한두 명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해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단 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경우는 캠프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요? 예. 엄청 들어가고 싶었는데 좀 예. 불가능했죠. 그렇죠. 누구나 아는 이제 파일도 있고 이래서 쉽지 않았고, 윤석 대변인님은 당시에도 뭐 특보 활동을 하셨잖아요. 대변인 하셨는데, 처음 공개 행보를 같이 하시면서 절에도 같이 가시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갔죠. 네. 하지만 대통령실을 잘 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는 일단 이런 분들이 저로 강동갑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강동갑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저는 뭐 그냥 오로지 그거 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사태들이 계속 터지는 것을 보고 그런 분들이 부적절하게 임용이 돼서 대통령 옆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에는 좀 맞지가 않은데 그것을 해명하는 여권에 계신 분들이 인식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대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실무자 분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 별일 아니다. 채용 절차 다 지켰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예.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말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상식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뭐에 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냐. 권성동 검사, 나경원 판사, 윤석열 검사 이 사법고시 보신 분들의 이 상식적인 감각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남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되네요. 그러네요. 일단 대표적으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말실수 또는 앞서 얘기 말실수를 떠나서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 행동 이런 거를 두고 당내부에서 또 쓴소리가 나오는데요. 당권 주자로 분류되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런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인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당이 비상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전국 운영에서 적합한 것이냐.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예, 좀 길게 들었는데요. 제가 김기현 의원님 측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짧게 조기 전당대회 하자라고 얘기를 해달라. 길게 듣자니 우리도 헷갈린다 좀. 그렇게 오늘 아까 오후에 전달을 내가 했습니다.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짧게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더 죄송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이제 기소 여부가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유상범은 어디서 경찰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전이 있다는 얘기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고 경찰 최근에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도 다 면접까지 봐서 지금 선임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직에서 옷을 벗겨져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윤리위가 다시 불러다 저는 징계를 한 차례 더 해서 사고를 궐 위로 바꾸게 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선거로 가지 않겠냐 싶은데 권성동 직무대행의 직무 수행 능력 뭐 이런 것보다는 이준석 대표 체계와 맞물려 있다는 그런데 체제와 맞물려 있다는 아주 말씀이시죠? 희한한 기사가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오늘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좀 이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 갈 수 있는 또 토대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갑자기 경찰은 이번 수사가 오래 갈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대목에서 하는지 매우 공교로웠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는 어제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개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었고 국민님 다 알고 계셨던 얘기군요. 저도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경찰인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야당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야당이 다음에 꼭 여당일 집권하시고 때는 그 김성진 대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대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라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준석 대표를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헛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그건 헛된 상상이고, 그리고 저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들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원구성 협상과 정기국회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불신임을 한다? 그것은 여권의 권력 구조에 상당한 큰 영향과 분란을 일으킬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 얘기들이 장제원, 김기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몇 명이 더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맞아, 지금 임시전당대 해야지라고 몇몇이 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성명이 발표돼가지고 우리 직무대행 체제 빨리 끝내고 좀 정기전당대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그냥 이분들의 희망 섞인 외침이 찻잔 속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권성동 체제는 일단은 내년 1월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교수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장성철 교수님이 이제 평소에 이제 두 윤핵관이 있잖아요. 친권 배장이잖아. 아, 친권 배장. 권과 화친하고 장을 네. 배격한다. 이 아, 노선을 확실히 친권 했잖아요. 배장. 네. 줄을 잘못 쓰시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같네요. 예. 아니 아까 김 소장이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대표 경찰 수사가 관건이죠. 그게 만약 뭐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안 좋은 쪽으로 이준석 대표 보기에 입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바로 아마 이제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요. 자진 사퇴하고 전당대회 해라. 그때 가서는 뭐 당내 역학관계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어쨌든 권성동 대행도 직무대행을 계속 고집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이라도 이번 이제 이 실수처럼 리더십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도 아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는 전 원내대표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임시 체계로 가서 되겠느냐? 임시 체계이기 때문에 하중도 많이 실리고 예. 원내대표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원톱이지 않습니까? 하중도 많이 실리고 여러 가지 실책도 나오고 그러니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 논리예요 보기에. 당내에서 사실은 좀 지켜보다가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하면 뭐 힘을 실어주고 그 얘기만 뒤집으면 잘못하면 아니란 얘기잖아요. 흔들 수 있다는 거지 얼마든지. 예. 그리고 아니 원내대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직선을 했기 때문에 뭐 원톱 체제를 정리한다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그만둬 이건 아닌 거고. 직무대행 체제니까 그 직무대행을 정리하고 이제 전당대회 그게 관리형 당대표가 될 수도 예. 있고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연내하게 되면 관리형이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 대표께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if you do that, 나는 권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if not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지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일단 두 윤핵관의 관계가 공고하지 않다는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긴장 관계죠. 건강하다고 보여져요? 아, 네, 저는 건강한 그렇게 긴장 관계다. 면전에서 저렇게 건강하지 얘기하는 않은 거. 긴장 뒤에서 관계다. 얘기한 것보다는 전 낫다고 봅니다. 뭐 뒤에 가서 얘기하라 하는 분도 있는데 예.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의사소통 과정을 단축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희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리되지 않는 이상 이 논의는 의미가 없어요. 임시 전당대회를 할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대표 자리에 대표가 없는 거예요. 사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자리를 비울 만한 징계를 받는 것. 예, 그게 안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 지금 뭐 하나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됐죠. 본인은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윤핵관 지역구에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경남 창원을 갔었는데 이때는 윤핵관의 한 명으로 불리는 경남 창원 이쪽에 마산 이쪽에 지역구죠. 윤한홍 의원의 지역구고요. 부산을 갔는데 물론 부산 광안리에서 사진이 있었는데 부산 사상구가 역시 제가 최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고요. 강원도를 가겠다.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되는데 강원도 강릉에는 역시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갈등을 빚었던 윤핵관의 본거지에 내가 가서 내 조직을 만들겠다. 나의 새를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닌지. 뭐 조직을 만들겠다, 새를 키우겠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보면 이제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놓치는 게 지역마다 지역에 정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전국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무릇 당대표를 하려는 분들은 최소한 150개 이상 지역군 직접 좀 돌아다니면서 흐름을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전 이준석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된지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전국형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이런 수순을 밟는 게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덤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윤핵관 도장 깨기 하러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본인 돌아다니는 게 언론에 한 번 더 공개되도록 하는 정도의 스텝인 것이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복선을 깔았다. 예, 이제 동네에 가면 또 동네에서 저는 권성동 의원을 배신하고 뭐 이준석 대표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당원들은 또 없어요. 가면 쓴소리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튼 전화번호 교환하고 전국적으로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 정도로 보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임시전당대회가 열리든 정기전당대회가 열리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꾸리려면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라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도장 깨기는 너무 무리한 해석 네. 같습니다. 맞아요. 도장 깨기라고 하려면 지난번에 대선 때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가서 뒤에 딱 사진 걸고. 없는데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정도면 인정하는데 이건 그건 아니고 아까 김성애 소장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올 만한 어떤 이슈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딱딱 집어서 가고 있다. 그 정도 해석하고 근데 저희 윤희석 대변인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물어보십시오, 직접. 아까 지금 투샷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권성동, 장제원 관계가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오늘 오전에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거 보면 장제원 의원에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말이 아주 적절해서 제가 쓴 거예요.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말을 그분이 처음 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권성동 근데 의원에게 기울어진 우리 장 소장님 입장에선 모든 사람이 장제원한테 기울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네. 불편합니다. 기울어져 이게 있어요. 이제 윤핵관 주변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윤핵관 내부만 갈라지는 게 지금 아니고. 이렇게 두 분께서도 저희가 사실은 4인 사색을 카메라 숫자가 적어서 저희가 두 명을 같이 찍지만 4인 사색이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뭐 두 분이라고 다 보수 쪽 패널이라고 같은 의견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보인 행보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가는 전국에서 장제원 의원 속으로 그랬겠죠. 실질적으로 이 당의 주도자는 난데 내가 좀 조용히 있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행보가 그래서 뭐 형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투가 지금 이제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투잖아요. 예. 이렇게 하셔야죠. 뭐 아니면 뭐 잘하면 저희가 지지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서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 그래서 뭐 이 관계는 뭐 건강한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긴장 관계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로 봅니다. 일단 건강하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에 일치가 하지 않는 걸로 두 사람 간에. 건강하진 않아요. 일단 권성동 권성동 직무대행을 원내대표 좀 쪽에서는 건강하지 더 않게 아니, 그러니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이런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주기, 창피주기식의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인정을 해줘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어. 나한테 잘 보여.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장제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과하고 하나가 빠졌어요. 김성현 소장님이 사실 신났습니다. 신났죠. 싸워라 지금. 싸워라. 맨날 했습니다. 신나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 중에 본인의 실명이 거론이 그렇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방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청탁금지법 뭐 이런 거에 연루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압력을 가했다라는 압력을 표현. 가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될 필요가 당사자 입장에서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뭐 그 지금 장 교수 얘기는 그래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저렇게 흔들면 되냐 이 얘기인데 근데 이번엔 할 말이 없습니다. 권성동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 명백히 본인이 잘못했고 그리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고 아니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인사 전반에 관여한 게 맞고 그걸 당사자가 굳이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지인의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입장이 뭐가 돼요? 저라도 그건 공개적으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물밑으로 한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안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형제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야당 패널 분들이 공격의 소재로 계속 삼잖아요. 그러면서 예. 여권의 분란을 계속 부추기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핵심 측근이라면 그래도 좀 조용하게 여권의 전화해서 저희가 부추겼어요? 여권의 분란을 엑스파일보다 더 부추긴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는 여권이 아니라 야권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엑스파일 그때는 때는 어쨌든 그 진영의 분란을 그거보다 더 아니 부추긴 게 있냐? 싸우는 걸 보고 싸운다고 말한 게 부추기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부추기는 건 지금 제가 보기엔 장 소장님 아까 이제 주제 끝났다가 이제 또 불러내서 하는 거는
가장 부추기고 싶은 건 권성동 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 말에 또 그러니까 수긍하게 됩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1로 싸우려니까 다음 힘드네요. 얘기도 좀 비슷한 얘기긴 해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국민의힘 윤리 징계 의결. 어제 윤리가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유죄로 두 분은 어떻게 3개월 정지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게 공정이냐라는 의문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좀 그래요. 그 애초에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한 징계에서도 보면은 그 김철근 소장, 그 예, 정무실장에 정무실장. 대해서는 2년이에요. 당원권 정지가. 예, 근데 그분이 2년이면 만약에 윤리에서 판단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사주를 해서 실행만 한 분이 2년이면 이분은 뭐 우리가 이제 당원권 정지가 한 달에서 3년까지거든요. 그럼 3년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당에 기여한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6개월이 됐단 말이죠. 그것과 이것을 볼 때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가? 저도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 대변인님, 근데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네. 자동적으로 당원권 정지 아니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아, 우리 국민의힘 당원 제가 판결. 당원 당규가 기소와 동시에라는 말은 있어요. 예. 기소와 없어요. 동시에. 이거 이분들은 당원권 이미 정지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볼 때. 이미 정지가 오랫동안 돼 있었기 네. 때문에 못하러 또 추가로 당하고.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짧다는 의미가 말씀. 이게 없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부적절한 결정을 윤리위원회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윤리위가 예. 독자적인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입김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적절한 결과를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도대체 국민의힘 윤리위의 기준이 뭐냐, 양정 기준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수사기관에서조차 아직 뭐 혐의가 확증되지 않은 예. 그걸 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3개월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 다 거치고 법원 1, 2, 3심 다 거쳐가지고 집행유예 실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 어쨌든 공식적인 레코드는 3개월이잖아요. 예. 이분들 나중에 공천 심사할 때 징계 내용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 6개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나. 그렇게 보면 지난 윤리위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이라는 게 과연 이게 무슨 근거가 있고 납득할 만한 공정한가?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분의 혐의를 보세요. 딸 KT 채용 청탁, 강원 애들 채용 비리. 채용에는 말랑말랑해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윤리 수준인 거죠. 제가 보기엔. 예. 근데 민주당 아이템은 없어요 오늘도? 뒤에 뒤에 있습니다. 민주당 아이템 뒤에 있으니까요. 너무 뒤에 어디 있어요? 뒤에 있고요. 오늘 또 정봉주 의원이 나오기로 해서 그때 또 민주당 아이템이 많이 나가고 뒤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권성동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유튜브 댓글에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또 유튜브 댓글만 따로 모아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네. 시청자들 의견 너무 상당히 좋고요. 또 패널 의견들도 많이 들어가는 의견이 인기가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올려주시면 내용에 대한 의견, 패널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글을 선정해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무작위로 운으로 2명을 선정해서 영화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이상한데요. 예. 예. 좋은 글을 선정한다. 예. 웃긴 글을 선정 쭉 해왔으셨던 것 같고. 예. 그게 좋은 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웃긴 게 좋은 거죠. 인생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뽑는 기준도 뭐 제가 보기 굉장히 자의적이었다. 자의적이라 좋습니다. 예. 운으로 순서대로 그냥. 네. 제가 뭐 인생은 아닙니다.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다음 계속 댓글에 빨리 들어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정 아나운서 찾는 댓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2위부터 보시죠. 재물대 감정선 자극. 자, 어제 통일부가 약 4분가량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탈북 어민이 포승줄에 묶여서 이동하는 모습.
판문점 군사 분계선 앞에서 쪼그려 앉았다 기어가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겨 있었죠. 사진에 이어서 영상까지 이례적으로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통일부의 의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더 진전시키고 남과 북의 협력을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남북의 좀 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의 영상 공개, 여러분의 생각은요? 남겨주시죠. 자, 1위 보겠습니다. 방탄 국회 사라지게 하겠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97그룹 강병원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고 윤리위에서 의원 자격 정지를 결정하면 체포 동의안 의결이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고 보니 떠오른 한 사람 있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탄국회 사라지게 하겠다. 97그룹 강병원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제 해석은 혹시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 네. 소재를 찾고 계셔서 요거 근데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국회의원 자격 정지 제도 이걸 어디다 도입할지 모르겠어요. 국회법에 도입을 하나요? 윤리특위에서 이제 네. 자격정지를 결의하면 네. 체포 동의안의 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걸 음. 어떻게 윤리특위에서의 결정을 통해서 헌법상의 권한을 거대 야당이니까 뭐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렇게 지금 네,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까?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군요. 장소팔 고춘자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고춘자입니까? 장소팔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의하면은 당직자가 기소만 당해도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계속 이재명 후보 상대 후보자들은 당신 지금 6개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냐. 기소되면은 당신 당대표직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이재명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의 옛날의 불법과 비리 때문에 민주진영이 다 초토화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번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전과 혁신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종천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렇죠. 어대명에 대해서 어쩌면 이재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뭐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안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내가 어떻게 당을 하겠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그림들을 들고 나온 것 그거 외에는 이 전당대를 흥행시킬 방법이 사실 없는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출마 명분도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게 공천 학살 없습니다. 이게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할 출마의 명분입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말처럼 여당에게는 꽃놀이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꽃놀이패인데 왜 자꾸 자격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꽃놀이패면 이제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강병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당대표 출마한 97그룹의 후보로서 한다는 얘기가 겨우 이건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든 안 했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맥락상. 이거 뭐 헌법도 바꾸고 국회법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툭 던져놓는 거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아마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당 안팎에서. 들어야 된다, 그거 다. 묵묵히.
그리고 주변이 다 입을 닫아야 된다. 특히 이제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걸 못 참고 그냥 그 즉시 흥분해가지고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잘한 모습밖에 못 보여요. 이재명 의원이. 그러니까 결국 강성 팬덤에 갇혀서 계속 이제 그 에코 체인버라 그러죠. 이 울리는 방에서 자기 소리 지르는 이 정치를 할 건지 그걸 열고 나가서 다음 대권까지 여정이 굉장히 먼데 예. 일종의 통합과 포용과 확장의 정치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은 체질적으로 별로 통합과 가까운 포용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재명 의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당대표가 된다 한들 그 이후의 정치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과연 생각이 민주당이 바뀌겠냐라는 말씀이죠. 2017년 대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불렀었는데 하여튼 손가락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해산을 대선 직후에 했던 사람이고요.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도 마치고 나서 SNS에 제가 기억나는 건 2차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상대 지지자들과 싸우지 마라는 이야기를 계속 팬덤에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거를 팬덤을 존재하게 중심으로 끌고 하려면 가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실컷 두드러 패놓은 다음에 저 상대방이 그러기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그만 때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러기예요? 지금 아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뿐만이 얘기하는 아니라 겁니까? 당시에 하여튼 여러 가지 비판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문자 폭탄을 보냈잖아요. 근데 실컷 다 받고 나서 그건 서로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게 뭐 말이 되냐.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이재명 서로 그렇게 캠프 했어요? 쪽이라고만까지는 할 거 없고 이재명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자폭탄 받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분들의 문자 폭탄을 받았던 거다 하나 제가 좀 말씀이시죠?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아, 정리를 오늘은 하시다고요?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할 때가 된 민주당 것 같아요. 얘기는 이제 정리를 민주당 얘기를 하시죠. 정리해야죠. 자, 오늘은 뭐 확대명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에서 싸울 수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쉬지 않고 대선부터 해서 다시 당대표 나오는 이 순간에 결국은 대선부터 하면은 경선 때부터 시작하면 24년 총선까지 3년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민주당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즉 요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뭐 약체든 뭐든지 간에 대표로 선출이 됐다면 이재명 후보 2년 쉬는 사이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세력이 또 경쟁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이뤄갈 텐데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 쭉 끌고 가는 상태에서 전당대회 해보나 마나죠. 해보나 마나고 거기서 뽑히는 최고위원들도 뭐 17명 출마했는데 뭐 이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이게 정리를 지금 서로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나쁘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인 게 다행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반사이익을 누가 더 많이 정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좋겠네.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민주당 얘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뒤에 또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돼서 짧게 저희가 영화표를 드리는 댓글 소개를 하고 또 뒤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 관련돼서 모드릭 아닙니다. 이거 한번 잘못 읽었다고 제가 피디한테 혼났는데 모드리치 루카님이 첫 끝발이 개끝발인데요. 직무대행 시작하자마자 이런 논란이 좀 방송 중 부적절한 언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불타는 마음님께서는 그냥 사과함 더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잘못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힘든지라는 의견 주셨고요. 옳으신 말씀. 예, 코코님 대통령실이 무슨 지인 개모임이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티켓 관련돼서 비비안나님 예쁜 딸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썰전 라이브 보면 조리합니다. 태교도 썰전 라이브로 했는데 저 영화 티켓 받고 싶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산후조리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저희 패널분들이 무조건 드리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산후조리 하시면서 또 썰전 라이브 애국자시대요. 고생하셨네요. 저희 합리적인 토론 썰전 라이브가 태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영화표 2장 배달 들어가겠습니다. 표가 또 2주 있다 도착하기 때문에 몸조리 하신 데 바로 보실 수 있겠네요. 예. 개모임 드리세요, 개모임. 서지연님. 예? 개모임 드리세요. 개모임이요. 개모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개모임 좋아하시는데. 아이고, 오늘 저도 웃겨서. 기승전 남탓할래요.
진행자님이 어제 저는 영화표 안 주셨어요. 제 댓글 읽지나 말지 설레이게. 일단 읽어놓고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빠요. 제가 나쁜 남자입니다. 예. 패널 관련해서 이은정님, 장성철 교수님 관련해서 장성철님께 영화표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것 양보하겠습니다. 왜요? 오늘 너무 속상해 보이세요. 예. 여당 방어하느라고 힘들어서 속상해 보인다는 취지로 제가 또 뭐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어는 하지 않습니다. 예, 이은정님이 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안 드립니다. 예, 출연료로 이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류인영님, 박원석 의원님 관련해서 제게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박원석 의원님 같은 젠틀하고 똑똑한 분이랑 꼭 결혼하고 싶네요. 예. 돈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결혼은. 너무 나가셨답니다, 류인영님, 박원석 의원님. 감사는 한데 결혼은 예.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사모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기성우님, 김성애 소장님 관련해서 김성애 소장님 중도를 창당하세요. 안 하시죠? 중도를 창당하라고요? 네, 중도를 창당하세요. 전 민주당에 쏠려 있는 사람이라서요. 예, 안 된다. 중도로 갈 수는 없고 창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 없답니다. 토마스 만님도 같은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반대급이야. 성혜영 웃을 때 귀여운데 약간 바보 같음. 자꾸 이런 댓글 주시면 방송 끝나고 거울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장모님이 제가 방송 나간 지가 이제 한 1년 넘어가니까 예. 요즘 보시더니 김서방 얼굴이 많이 편해졌다고. 예. 예전에 이제 국회에 있던 시절엔 남들 나쁜 짓 하는 것만 살피다가 여기 나와서 웃으니까 좋습니다. 예, 저희는 웃는. 근데 윤희석 대변인 관련해서 윤희석님은 매일 나오시네요. 예, 강동갑 될 때까지 나오시겠다고 저희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가 있어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서지현님, 진행자님이 잠깐만 박승태 진행자님이라고 쓰셨는데 이분 위험한데 제 이름을 잘못 쓰셨는데요. 어제 저는 영화표 안 주셨어요. 이분 하고 태교 썰전 라이브로 퇴교하신 분 두 분에게 영화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만장일치여서. 네. 아까 장성철 개모임. 네, 그건 개무이님, 장 교수 사비로. 예, 사비로 따로 메일 보내시면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원이 없어서요. 예. 자, 다음 주제 듣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누구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죠. 어제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라 얘기했던 게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제1도크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담화문. 일단 파업을 중단하라는 담화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추가로 나온 입장은 바로 오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바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청제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정부의 강경기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개입해야 될 시점인 건 맞는데 예. 공권력 투입은 아니죠. 지금 파업이 48일째인데요. 이제 노사가 비공개 혹은 공개 협상에 들어간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예. 추이를 보면서 오히려 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쨌든 노력하고 때로는 뭐 압박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면 저는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악화시킨다. 사태를 더 키운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조선업의 업황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세계 조선 수준 1위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7, 8년 전부터 경기 변동에 따라서 들어와 있던 주문 다 취소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최근 조선업이 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세계 그 물량의 한 50% 가까이를 우리 조선 산업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황이 어려워졌을 때 인력 대규모 축소하고 그다음에 임금을 깎았습니다. 그 직격탄을 하청 노동자들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무렵에 15년 정도 숙련 용접 노동자의 연봉이 4,900이었는데
지금 3,400이에요. 명목 임금이 1,500만 원이 깎인 거예요.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그 정도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해달라. 깎인 거 좀 되돌려달라. 예.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측에서는 적자가 심각하고 뭐 우리도 어렵고 여기 지금 공적 자금 투입돼가지고 정부가 관리하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부가 사측에도 다른 정책 수단을 좀 줘야 돼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단기 자금 융통을 좀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책 기금을 좀 융통을 해두든지 그런 거 없이 저렇게 엎어놓고 법치 얘기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공권력 투입이란 건 경찰을 투입해서 파업하고 있는 분들을 해산시키겠다는 그거 거죠. 그러면 50식 충돌이 나올 수 네, 그 있고. 50식 해법이죠. 이거 하면 전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 내리막길은 더 가파라질 거다. 단언합니다. 엄포 50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이 과거처럼 있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손실액이 너무 커요. 6천억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고 7월 들어서는 하루에 320억이다.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10만에 가까운 또 다른 분들, 이 회사와 관련된 예. 분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비례의 원칙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비난은 또 누가 감당하냐. 이 여러 가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딱한 사정 모르는 거 아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오늘 공권력 투입하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강온 양면으로 대응하리라 보고요. 너무 그렇게 세게 하는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 안 해주시고. 예.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산업 현장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왜 하청지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1도크에 가서 점거해서 불법에서 배를 못 짓게 하느냐? 하청지회면 그냥 하청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김주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에서 사무장에게 물어봤는데 1도크에 사는 이유는 뭐냐? 근데 그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왜냐하면 산하청이어서 사실은 배를 만든 사람들의 약 70%가 하청 형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우리 일터가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 점거 얘기에 대해서는 이건 노측의 입장입니다. 이미 사측은 그러니까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은 여러 번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수많은 불법들이 있어왔다. 자, 이런 불법들에 대해서는 왜 시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도크를 점거한 걸 불법 점거라고 하면서 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하는가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예. 사측에서 임금 체불을 하거나 또는 부당해고 하면은 그것은 또 법적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파업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노사는 그동안 왜 대화 협상을 안 했느냐, 이 점은 비판받을 만하지만 불법 파업을 통해서 많은 손해가 끼쳐지고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부분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권력이 투입을 하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도 같지만 이런 일을 용인을 하면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불법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노조가 만만하게 보면 더 심한 갈등과 혼란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 뒤에 감당하기 더 힘들다는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께 지금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장관들 우르르 그것도 이제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데리고 나와서 내가 니들 다 수사할 거야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에 집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기엔 밖에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측이 협상에 유리하게 집중 교섭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용역을 대신하는 겁니다. 창피한 일인 거죠. 그래도 불법 파업은 하면 안 되죠. 합법적인 파업을 하면서 협상을 해야죠. 48일 동안 불법 파업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중에서 며칠까지부터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48일 파업을 하고 40일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난주 14일에 목요일 14일에 처음 말을 정부가 꺼냈고 그런데 집중교섭은 이미 하고 있었고 집중교섭이 벌어지는 순간에 장관들이 나와서 무슨 뭐 이러다 이제 대통령 나와서 공권력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빨리 교섭을 끝내라고 사측에다 힘을 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화를 하고 있는데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공권력에 대한 투입을 한 달 전에 말씀하셨으면 좋지 아니, 않았을까? 그 정보를 용역으로 얘기하신 건 좀 과하잖아요. 네. 예, 뭐 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부의 공권력을 용역으로 하는 게 창피하다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 이게 지금 뭐 예.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 기관 산업이고 여기가 항공모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도쿄 주요 거점이 15m 높이에 있는 곳인데 예. 여기 지금 노조원들 6명이 현재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가운데 도크가 설치돼 있고 공권력이 들어가서 네. 예,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선업 경쟁력 문제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체 예. 중에서도 손꼽히는 업체고 지금 이제 어쨌든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공적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저렇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 내몰면 저분들이 일용직이 아니에요. 15년, 20년씩 재직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일하려고 안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뭐 공권력 예. 투입해가지고 진압하면 끝날 문제? 절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뭐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더 일찍 나서서 공권력보다는 조율하고 노사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했으면 됐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내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내신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백만돌이 이성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B2, 영끌로 진 빚을 세금을 통해 탕감해 주는 것인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B2니까 청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프니까 청춘이지 않죠. 아프면 환자죠. 자, 표현을 살짝 좀 비틀어 본 건데 아무튼 어제 뉴스 썰기 2030 청년층의 영끌, 비토로 인한 손해 지원 대책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는데 여당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자, 청년층, 주로 이제 영끌, B2 한 청년층의 그 대출 상환을 좀 유예해 준다거나 이자를 좀 감면해 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같은 2030들이 상당히 이게 불공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이슈냐면 자, 이 어제 저희가 했던 이 클립 한 10분 정도 클립이 지금 보시면은 135만인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40만 이상이 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 뉴스 썰기가 인기도 있긴 하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어쨌든 이 이슈가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이 많다.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뉴스 썰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반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이례적으로 해명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여론이 악화되자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액 삭감, 전액 탕감, B2 탕감은 아니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을 발표할 때 좀 표현에 뭔가 좀 문제들은 있었지만 전혀 지금 반발하는 그런 우려는 나올 일이 없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오늘 여당에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과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B2나 영끌 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직, 생계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국민들은 누구나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에서도요,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정책은 뭔가 원금을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이 전혀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해줬던 제도인 거고 그 은행권의 부실 채권 같은 걸 막기 위한 제도다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등 피해받은 걸 구제해 주는 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겠지만 개인 판단으로 주식과 코인을 투자하고 연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그에 따른 피해를 도와주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지금 정부는 설사 개인의 판단으로 투자 실패한 그 영역일지라도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 즉 국가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듬어야 된다. 이해를 지금 부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층이 영끌 비투로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또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두텁게 그들을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취지를 정말 좀 살펴보자면 2030 청년들이 뭔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라는 게 원래 취지였던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공감대를 사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에선 지금 지지율이나 경기가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지난 정부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저희가 어제 짚어본 바도 있고요. 이과론도 아마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 영끌과 비투는 전 정권 탓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전 정권 때문에 영끌이나 비투가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탓은 아니지만 전 정부 때문이지만 어쨌든 현 정부는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 것 같은데,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청년층의 영끌이나 비투가 늘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점에서 지금은 너무 과열돼 있고 자칫하면 지금 뭐 영끌이라고 합니까? 어찌 보면 막 지금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시는 특히 젊은 층들한테 잘못하면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영끌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나중에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지만, 자, 비록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평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정권 재창출하는 그 실패한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이른바 패닉 바잉, 뭐 영끌 투자 이런 부분들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의 영끌 투자 그 손해에 대해서 전 정권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 시절에 패닉 바잉이나 영끌 투자를 안 한 국민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전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적은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끌과 비투를 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구제해 준다면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던, 영끌하지 않고 비투하지 않았던 쪽에서는 어쨌든 그 2030 벗어나서 만 34세였나요? 그 이상의 층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왠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소외받는 거 아니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청년층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자, 이해를 부탁할 때 자, 이런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 이런 빚을 탕감하거나 이런 채무 구제를 할 때는 자,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재정은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적인 그 공감 여부는 있는지라는 보다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냥 무조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같은 젊은 층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의 여러 가지 댓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따뜻하게 품어줄 거면 내 계좌 먼저 따뜻하게 좀 해달라. 자, 따뜻한 마음은 결시가동에나 좀 써라. 코인이나 대출을 안 한 내가 바보다. 자, 수익이 나면 자본주의, 망하면 공산주의.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자기 혼자 다 가져가죠. 하지만 망하면 정부가 도와주니 공산주의냐.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댓글 굉장히 와닿네요. 수익 나면 자본주의, 망하면 공산주의. 논란의 추이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어제 국토부 업무 보고서에서 JTBC 드라마, 화제의 드라마였죠. 나의 해방일지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같은 국토부 업무부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셨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보진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다. 보고받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아시죠? 이 나의 해방일지 주인공 3남매들이 경기도 모처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 지난한 과정. 힘든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GTS 착공을 좀 빨리 앞당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석구 씨가 나오는 왜 이렇게 하세요? 본인 손석구 씨 아니잖아요. 구 씨도 아니면서 대씨. 대씨 아닙니까, 대씨? 하시죠, 예. 네. 진행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인용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여러 번 뉴스 썰기에서 이 나의 해방일지 장면을 이용해서 상당히 뉴스를 썰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의 그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되게 인상적으로 표현한 장면 저희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 드실래요? 전 서울이 별로라. 이 수도권의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입니다. 서울, 핵심, 노른자.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좀 주변부.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 그 손석구 배우가 나온 드라마에서도 흰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네. 자, 이게 그 언제냐면 지방선거 직후에 지방선거 경기도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그 뉴스 썰기에 사용했던 건데 네. 공교롭게도 저 영상도 100만이 넘었었네요. 그래요? 예, 뭐 어쨌든 그렇다고 깨알 보고 같은 자랑. 말 나온 김에 해방일지 얘기한 김에 우리 그 애청자 시청자분께서 이런 그 짤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썰전일지. 자 김지만 시청자님이 자, 손석구 닮은 누군가 있네요. 그리고 저 여주인공 맨 끝에 여주인공의 오빠. 저 못 알아봤어요. 박성태 앵커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예, 맨 끝에 이게 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저희 그 출연자들의 얼굴을 아주 정교하게 합성을 해주셔가지고 저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 있는 사람은 손석구 닮은 이성대 기자죠. 예, 그런 것 같고요. 대씨.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표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에게는 참고로 자 많이 자 참여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비투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 청년들을 도와주는 건 좋죠. 계속 해야 되는 당연히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차갑게 따뜻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비투나 영끌로 손해본 사람만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정교하게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따뜻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자라는 얘기는 사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성대 뉴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자 라이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죠. 정봉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면 되겠지요? 예. 나중에 윤석열 정부도 조금 얘기를 하고요. 일단 8명이 출사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출마를 했고 혹시 정봉주 연구소장님 자꾸 도사 이렇게 나오는 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저는 좀 하고 있어서 연구소장님 보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좀 민생을 교활하게 살지 못해서 우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번엔 좀 교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밀겠다. 우리 편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나오셨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사실은 그 후보 측에서 입장하게 되니까 그걸 좀 밝히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직 특정 후보를 마음속으로 조금 지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78% 나오더라고요. 78%.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압승이다. 그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재명 후보가 이기니까 이재명 우리 편. 그렇죠. 3단 논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대선 때부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물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8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모두 다
지금 컨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는 사실은 갈등을 조절하고 갈등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철학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철학적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8명 다 그 철학적 고민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예. 아니 구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럼 철학적 고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철학적 고민을 갖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마이크로한 목표가 아니라 매크로한 목표를 뭐로 가지고 가니까 거시적인 걸 뭐로 가지고 갈 거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노려야 됩니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다음 이제 밴드웨건 효과란 말이에요. 잔치가 벌어진 집에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관심을 끌고 민주당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이 적절하십니까? 민주당 당원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지?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잔치집은 저 집은 가봤더니 돌잔치인지 환갑잔치인지 상갓집인지 결혼집인지 아무 걸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럼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잔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혼주와 가족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있고 혼주는 내려와라. 또 나는 혼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이라고 한다면 결혼식으로 예를 든다면 그런데 우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으니 축하해 주시고 얘들이 잘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이 저게 화목한 집안이고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결혼식을 본질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옆집 마을에 윤 씨 가문이 있는데 그 집에 공격이 오려고 하니 이 집에 결혼을 해갖고 세도 불리면서 정말 명문대가로서 윤 씨 집안을 공격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명백한 뜻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윤 씨 집안 이렇게 해서 마치 시족 사회의 어떤 갈등처럼 얘기하니까 이해는 편한데 시족 사회로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그 쓸데없이 그 가지치기 하면서 뒤따라 잡는다 그러는 거.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옐로 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좀 복잡하게 갔는데 정리하면 민주당이 지금 그 꼴을 보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쪽과 이재명을 방어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래 갖고는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지지율 상승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합니다. 감동을 줄 수 없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지지율 상승 효과거든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고 또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쪽을 피해서 올 수 있는 표들에게 이쪽 막상 이쪽으로 피해서 왔는데 와보니 무척 감동적인 집안이네. 감동적인 정당이네.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무척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면 일부 비명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순간 지금의 전당대회는 친명 대 비명 또는 반명으로 구분되면서 치열하게 개파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부 권력 투쟁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순간 노정된 거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요. 이재명 후보 상대 후보를 얘기하지 말고 너의 얘기를 해라. 당신의 슬로건, 마이 슬로건, 마이 필로소피, 마이 스토리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나의 철학은 무엇이며 이재명 후보는 상수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8명 후보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분은 나는 태양이 이거거든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민주당의 태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서너 명 분들은 이른바 이제 비명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분들은 난 태양 싫어. 난 달이 되겠어. 그렇다고 그분들이 친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늘 이재명 후보의 무엇을 공격해서 반사 이익으로만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갖고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짜증만 준다. 자, 이재명 의원의 발목 잡게 하지 말고 본인들의 얘기를 철학을 해라. 보여줘라. 라고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정봉주 소장님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 리스크는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서른 의원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돼요. 난 민주당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반당적 행위를 가차없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반당 인사로 찍혀서 윤리심판원에 제소돼도 나는 과감하게 내 뜻을 밀고 나가겠다. 예. 자, 보십시오. 대선 때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국힘에서 문제 제기할 때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저 국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의 특정 후보 진영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끼리 하면서 나온 얘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그게 말씀이시죠? 이제 윤석열 측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또 특정 언론 출신들의 그분들이 예. 특정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싸워야 되는데 정치 보복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주고 있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른 의원의 표현을 빌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누군가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대납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에서 흘린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대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당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2억 5천만 원 내가 내 비용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민변 소속 3인 부분들은 서명을 했고 본인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 2억 5천만 원을 냈다고 하면서 수임 계약을 했던 변호사들 다 조사 받았습니다. 일단 재산이 크게 줄지 않은 거는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지금 검찰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은 이제 탄이 된 뭐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자 3억을 이태용 법률 전 단장 그분에게 3억을 주고 마지막으로 20억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20억 주는 것은 모 기업에서 대납하기로 했다. 이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주장을 받고 그것을 갖고 근거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저렇게 있지도 않은 것을 갖고 특정 인물이 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듣는다고 한다면 당인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렇게 분명히 해명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도 현재까지는 근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없으니 이건 정치 보복이다. 당연히 규탄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대납을 했다면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주장이거든요. 대납이라고 프레임을 누가 씌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 또는 성남FC 경찰이 여러 갈래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여러 의혹들 그중에는 혐의 그러니까 정황이 좀 더 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당이 그거를 정치 보복에 규탄하든 어떻든 방어하다 보면 그 프레임에 빠져서 당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실질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피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도 해당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해당 행위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이요. 저는 윤리심판원에 다 고발할 겁니다. 자, 9월 9일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뭐 데드라인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데드라인 6개월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성남FC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사선거사무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9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으로 만약 기소하지 못하면 1차 고비는 이재명 후보가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이 제일 큰 건으로 보고 있는데 대장동으로 구속된 유동규, 김만배 씨가 10월이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심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른 의원이나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9월 9일까지 공선법으로 기소하지 못하면 그럼 본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설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거거든요. 저는 9월 9일이 지나는 시점에 그분들이 정말 해당 행위로 당에 제소될 각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언론 나온 거 갖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당대표로 나온 게 우스운 꼴이죠. 근데 이제 성남FC나 이런 경기도 법카는 사실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아닙니다. 성남FC는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네. 다른 검찰 쪽에서는 다른 얘기도.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허위사실로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도 고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돼 있고 다른 것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정치인에게 제일 큽니다. 9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예. 한다면 1차 고비가 넘어가고 10월까지 대장동 재판이 1차가 끝나지 않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구속된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검찰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과연 서른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봤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게 뭐 내 인지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격하고 싶은 내 얘기할 정도의 나는 컨텐츠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후보들이 인정을 했어요. 발목만 잡는 거는 철학의 부재, 컨텐츠의 부재를 컨텐츠의 증명하는 부재죠. 거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만 백성 앞에 인정을 했으니 오케이. 당신 능력 없는 건 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즉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명예훼손성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일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9월 9일 이후에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당의 제적, 제명 등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경고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박용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나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얘기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